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후 양극화 현상이 크게 두드러졌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랜 가뭄 뒤 집중호우가 내린 것은 물론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했고 한 달의 기온 차이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등 지난해는 극심한 기후변화를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대형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주택 수백 채와 건물들이 파손되고 일부에선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시에도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전력시설에서 강한 폭발과 섬광이 발생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이번 달 안에 최소 5개 의대가 수업을 시작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학년제 전환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집단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동맹 휴학 승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테슬라가 중국 당국의 데이터 처리 안전 요구 검사를 외국 자본 기업으로는 최초로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중국에서 사람의 개입이 아예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오랜 가뭄 뒤 폭우가 내리거나 이상고온과 극심한 추위가 나타나는 등 기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국무조정실 등 25개 기관과 함께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를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해 227일 동안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가뭄이 해소되자마자 5월부터 여름철 집중호우가 시작돼 660mm 이상의 장마철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전국 평균 기온은 9.4도, 9월에는 22.6도로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울에서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가을과 겨울철의 기온 변동폭도 커지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초순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중순부터 급격히 떨어져 한 달의 기온 차이가 20도 이상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지난 10년 평균보다 11% 늘었고 주요 댐 저수율은 가뭄으로 예년의 70% 이하에 머무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대형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3명이 다치고 수백 채의 가옥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은 현지 시각 26일 미 중서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부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곳곳에서 주택과 건물들이 부서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마하 공항도 한때 폐쇄됐고 소규모 비행장엔 항공기 잔해가 종잇장처럼 흩어졌으며 인근 만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또 산업용 건물이 무너지면서 70여 명이 갇혔지만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고 부상자 3명 외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남부 광저우에 토네이도가 몰아쳤습니다. 불과 열흘 전 폭우 피해가 수습되기도 전에 닥친 기상이변이라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커먼 하늘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칩니다. 고압 전선을 스치자 불꽃이 터집니다. 중력을 거슬러 떠오른 잔해들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골프공만한 우박도 쏟아졌습니다. 야외 테이블은 산산조각 나고 자동차와 건물엔 벌집처럼 구멍이 뚫렸습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를 핥히고 간 토네이도. 3개의 공장은 순식간에 초토화됐습니다. 5명 사망에 33명 부상, 공장 141곳도 파손됐습니다. 就是几分钟的时间把这里一面全部掀得面貌全非，我们广交会的东西全部压在这里面。 광둥성 일대는 불과 열흘 전에도 100년 만에 홍수 위기를 겪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 재료인 콘크리트는 기후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콘크리트를 만들 때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인데요. 이산화탄소를 먹는 착한 콘크리트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현대 건축의 주요 재료인 콘크리트는 대표적인 기후 악당입니다. 시멘트에 자갈과 모래, 물을 섞어 만드는데 석회암을 태워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멘트와 거의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8% of CO2 of the world comes from cement production. So we have to wake up. We have to say enough is enough. 콘크리트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가두는 정반대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론 머스크의 엑스프라이즈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서 거액의 상금을 따낸 캐나다 스타트업은 이런 특성을 활용해 친환경 저탄소 콘크리트를 생산합니다. So we're turning CO2, this greenhouse gas, into a solid, a mineral format that can never be released again for thousands and thousands of years. But what's really key here is it also provides a performance benefit for that concrete.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위한 콘크리트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레미콘에 물 대신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나노버블 배합수를 넣거나 양생 과정에서 열과 압력을 가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콘크리트가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지 시약을 뿌려봤습니다. 이렇게 아무 색깔이 표시돼 있지 않은 부분이 이산화탄소가 흡수된 부분입니다. 시멘트 1세제곱미터당 이산화탄소를 최대 10kg까지 흡수할 수 있는데 매년 5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자동차 10,000대를 도로에서 퇴출하는 효과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특수한 어떤 고가의 비용이 높은 재료가 추가로 첨가되지 않으면서도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찾는 착한 콘크리트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만들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없앨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콘크리트 사용량이 워낙 많고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하는 추세여서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지만 최종 단계에서 제거되는 물질인 유기용매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유영민 박사팀은 유기용매에 손상되지 않는 고분자 폴리벤즈 이미다조를 이용해 화학물질에서 유기용매만 걸러주는 분리막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유기용매 분리 기술보다도 적은 에너지로 다양한 유기용매를 분리할 수 있었다며 유기용매 재사용을 통해 비용을 아끼고 독성을 띠는 유기용매 배출을 줄여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최소 5개 의대가 이번 달 안에 수업을 다시 시작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교육계에서는 수업 일수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가 수업 재개 마지노선인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건국대, 조선대, 인하대는 원래 29일이었던 개강을 미뤘고 순천향대는 아직 날짜를 잡지 못했으며 중앙대학교는 다음 달 1일 개강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아직 개강을 못한 대학들이 다음 달 중순 이후로 개강을 미룬다면 학사 일정상 겨울방학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집단 유급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업 일수 부족이 현실화하는 5월 중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들어 100일해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3배나 폭증했는데요.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0일에는 보르데텔라균에 감염될 때 걸리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열은 심하지 않은 대신 콧물이나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되고 구토나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명이 최대 17명까지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강한 질병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지난 24일 기준 100일의 환자가 올해 들어 36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33배나 폭증한 수치고 최근 10년 동안을 봐도 가장 많이 발병한 겁니다.
나이대를 보면 12살 이하 어린이가 59%를 차지해 가장 많고 13살에서 19살 사이가 25%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질병청은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1살 미만 영아는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접종해야 하고 4살에서 12살 사이에도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두 잘 알고 있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도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 100일의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걱정인데요. 이미 백신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처럼 번지지는 않겠지만 질병 예방은 언제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 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 즉 여러 가지 약제를 섞어 지은 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 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입니다. 또 뇌혈관 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 연령대로 넓어집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 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과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초소형 군집위성 스타링크를 4,000대 넘게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4일 처음으로 초소형 군집위성인 네온셋이 우주에 올라갔는데요. 국내외 우주산업계가 이 초소형 군집위성에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하늘을 가로질러 줄지어 이동하는 빛나는 물체.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초소형 군집위성 스타링크입니다. 지금까지 6,000대 이상이 우주로 발사됐는데 현재 4,800여 대가 군집 운영 중입니다. 지난 24일 뉴질랜드에서 발사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의 네온셋 1호도 스타링크와 같은 초소형 군집위성입니다. 이번엔 한 기만 발사됐지만 내후년과 2027년 누리호에 실려 모두 10기가 추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초소형 군집위성이 기존 위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위성은 아무리 빨라도 지구를 하루 최대 16바퀴 돌 수 있는데 원하는 곳을 지나는 건 일주일에 서너 번뿐입니다. 이 때문에 고성능 위성 한 대보다 작은 위성 여러 대를 운영할 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자전 속도로 움직이며 특정 상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지궤도 위성도 있지만 임무 고도가 3만 킬로미터 이상이라 고화질 촬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군집위성 같은 경우는 고도 500km 상공에서 직각으로 찍게 되니까 1m 이하 해상도인데 반해서 픽셀당 그 사이즈가 지상 지표 거리로 한 250m 정도 됩니다. 물체를 식별하거나 건물을 식별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해상도죠. 초소형 군집위성은 여러 대 제작을 목표로 설계된 만큼 부품 공수도 원활하고 제작 과정도 효율적입니다. 발사된 위성 가운데 일부가 고장나더라도 같은 위성을 바로 올려보내 임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발사를 통해 신뢰도가 높아지면 본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목적에 맞게 탑재체만 바꾸면 지상 촬영, 통신 서비스 제공, 우주 과학 실험 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본체는 탑재체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략이나 통신이나 온보드 컴퓨터 자세 제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탑재체에 맞춰서 본체를 약간 설계 변경해가면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11월 정상 작동을 앞두고 각종 점검을 거치고 있는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셋 1호. 2027년 11대 군집 운영까지 달성해 한국판 스타링크로서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첨단 연구 개발을 통해 특수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장비들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시작으로 현장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창한 숲 근처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 진화 차량과 함께 은색 조끼를 착용한 진화대원이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조끼처럼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건데 허리와 허벅지의 근력을 강화해 경사진 현장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육 자극을 줄여주는 근력 보조 역할로 무거운 진화 장비를 들고 험준한 산지를 오르는 진화대원의 근육 피로도를 40%가량 낮춰 체력 보존을 돕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한 제품으로 강원과 경북, 경남, 울산 등 대형 산불 위험 지역에 우선 보급될 걸로 보입니다. 특수 제작한 산불 전술 진화차는 산소 공급기와 자동 심장 충격기 등 구급 장비를 탑재해 산불 진화와 동시에 긴급 구호가 가능합니다. 고압 펌프로 1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고 기존 소형 진화 차량보다 약 3배 많은 2,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 진화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물보다 20배 높은 성능의 소화약제를 30m 높이에서 뿌릴 수 있는 고중량 드론은 야간이나 진화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투입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현장 실증과 연구 보완을 통해서 산림재난 대응 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웨어러블 로봇과 전술 진화차, 드론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투입하거나 추가 현장 실증 과정을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AI를 장착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공장이 이 경쟁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서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세계적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신형 아틀라스입니다. 머리는 물론 몸통까지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고난도 동작을 선보여 인간형 로봇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힘은 세지만 무겁고 비싼 유압 방식을 버리고 전기 모터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AI와 머신러닝 도구도 장착했습니다. 신형 아틀라스는 이르면 내년부터 모기업인 현대차의 신규 제조 공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5년 내 대량 생산을 자신하며 옵티머스를 공개했습니다. 달걀을 옮기거나 빨래를 개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옵티머스는 3년 안에 전기차 공장에서 부품 운반을 맡게 됩니다. 오픈 AI가 투자하고 있는 피규어 시리즈는 BMW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피규어는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영상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메르세데스 벤츠는 양팔로 25kg을 들어올릴 수 있는 아폴로를 선택했습니다.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헝가리 공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sort of the approach is we're starting in the warehouse and on the manufacturing floor, but then it can move into retail, think retail to delivery, and out more into what we call unstructured spaces. 반복적이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공정이 많은 자동차 공장은 현재 수준의 인간형 로봇과 가장 접점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대규모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당연히 자동차 업체는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간형 로봇 시장이 2035년까지 380억 달러, 5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미국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28일 중국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난 가운데 테슬라가 중국 내 데이터 안전 검사를 외국 자본 기업으로는 최초로 통과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중국 베이징에 왔습니다. It's good to see electric vehicles making progress in China. All cars will be electric in the future. 머스크가 찾아간 사람은 중국 2인자로 불리는 리창 국무원 총리.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서로 득을 보는 윈윈을 위해서 더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둘러 요청한 셈입니다. 리 총리는 중국 시장은 늘 외자 기업을 향해 열려 있고 중국은 말로 한 것은 반드시 행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가운데 테슬라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외자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테슬라의 데이터 안전검사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하이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가 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4년 전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고도 중국에선 당국의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중국에서 수집해 해외로 이전하는 문제가 걸렸던 겁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중국 등에서 가격을 내리고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나선 테슬라가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실현으로 활로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LG U+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사업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LG U+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 합작사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겸 디딤돌재단 이사장이 클럽디 꿈나무 골프 주니어 육성을 위한 대회 개최와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골프 저변 확대 프로그램 등을 위해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디딤돌재단이 밝혔습니다. 최등규 회장은 평소 기업의 이윤은 반드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골프를 통한 사회 공헌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미래의 한국 골프 꿈나무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상반기 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공모로 확보한 자금을 발사체 생산 내재화를 위한 설비 확충, 발사체 경량화 및 재사용을 위한 연구 개발, 우수 인력 유치 등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이번 IPO를 통해 이노스페이스가 우주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미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외식이 많은 가정의 달 5월이 성큼 다가왔지만 냉면과 김밥 등 외식 물가가 치솟으며 지갑 열기 겁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다음 달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일요일 점심시간 가족과 함께 외식에 나선 시민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당장 껑충 뛴 가격표를 보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방금 먹고 온 짜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가격이 좀 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뭐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죠. 그냥 집에서 해 먹거나. 채소 등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외식 물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11,462원, 1년 전보다 7.2% 올랐고 비빔밥과 김밥 그리고 자장면 등 서민들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 가격이 모두 인상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고 배달 메뉴에 대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맥도날드와 피자헛은 다음 달 일부 메뉴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식당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배추와 양배추 값이 1년 만에 40% 이상, 양파는 20% 넘게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물가 부담으로 식당을 찾는 손님마저 줄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새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외식을 줄인 것 같아요. 저도 일요일인데 너무 한가하잖아요. 오래 가면 굉장히 힘들겠죠? 빨리 좀. 실제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등 외식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고물가에 소비자들도 외식업체들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1살 미만 영아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한 질병인데요. 백일해로 확진된 아기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부모나 조부모, 형제, 자매 등 밀접 접촉자인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10년을 주기로 백일해 백신 재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어린아이가 있다면 미리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